안녕하세요, 가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선제강 드디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차시로는 두 번째 시간이지만 본격적인 수업으론 첫 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 살펴보고 본격적인 이번 시간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재선 1차시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소개, 선생님 이름과 선생님 전공,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교과목 구성에 있어서 1학기에 재선에 해당하는 단원, 그리고 2학기에는 제강에 해당하는 단원이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단원, 재선 제강의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 철강공업의 발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 원삼국 시대 철제 무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철을 쓰는데 능숙했고 철을 많이 사용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기 위해서 표지에 원삼국시대 철제 무기 사진을 이렇게 수록하였습니다. 생강열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철강제 소비량은 문화의 척도라 할 수 있을 만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재료이다. 그쵸? 지금 철강 재료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제 소비재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의 지식이 발달되고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철강공업의 발달 사업, 그리고 현대 철강 제조 공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는 게 이 단원의 주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철강공업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학습 목표로 진행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1은 세계 철강공업 발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2는 우리나라 철강공업의 발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학습 목표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 선생님이 칠판에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대단원 1, 재선제강 개요에서 철강공업의 발달 학습 목표,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의 학습 목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원에서 어떠한 목표로 배우고 있는지 항상 기억에 남겨두기 위해서 단원과 학습 목표는 항상 요약 칠판의 상부에 기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내려오면 단원의 표지에서 이러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자, 이 로는 이제 고대에서 사용돼 있던 고대 제철로입니다. 고대 제철로와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제철 기술의 설비와 제품이 이미지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소단원 세계 철강 공업의 발달, 철기 문화의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점의 점토판이었다. 점토판에는 수수께끼 같은 기호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됐던 서형 문자였다. 전문가들이 10여 년 동안 노력한 끝에 마침내 점토판 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점토판은 3500여 년 전 히타이트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과 역사를 기록한 일지였다. 히타이트의 왕들과 그들의 지적을 비롯해 전쟁과 무기, 이웃나라와의 교역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Davon ausgehen, dass es eigentlich einen größeren Wert besaß, weil es viel seltener war. Eisen war als Werkstoff seltener als Gold auf jeden Fall. Eisen dafür zu bekommen, und auch daran kann man eben erkennen, dass etwa Silber einen Betrag von 40 bis 50 Mal billiger war als Eisen und auch Gold sicher 4 bis 5 Mal billiger als Eisen in dieser Zeit. Avancierte, moderne Technologie besitzt, hat selbstverständlich auch militärisch einen Vorteil. 철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강력했다. 바위벽에 새겨놓은 히타이트 전사들의 모습이다. 난 모양의 칼과 날카로운 창으로 무장하고 있다. 전차의 성능도 개선됐다. 청동으로 태를 두른 바퀴로는 한두 명의 무게밖에 지탱하지 못했지만 철제 태를 두르자 두세 명이 탈 수 있었다. 더
더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다는 것은 전투력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이 지역 최강국은 이집트였다.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의 전쟁을 결심한다. 청동기 문명의 최강자 이집트와 철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신흥강자 히타이트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다. 기원전 1275년 청동기로 무장한 이집트군과 철기로 무장한 히타이트군은 시리아 카데시 벌판에서 맞붙었다. 중동의 최강자 히타이트와 아프리카의 최강자 이집트 간의 전쟁이란 점에서 사실상 최초의 세계 대전으로 기록될 전투였다. التقوا الجيشين هون رمسيس الثاني والحوثيين وكل صارت هون 이 전투는 청동기 문명과 새로 등장한 철기 문명의 전쟁이기도 했다. 당시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4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카데시로 진군했다. 이에 맞서 히타이트의 무아탈리스 대왕은 3만 5천여 명의 병사와 3,500대의 전차로 맞섰다. 전쟁은 무승부로 끝났다. 카데시 전쟁이 끝난 후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상호 불가침과 협력을 다짐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철기 문명의 벽도에 체결된 카데시 평화조약의 정신은 3,3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엔 사무국 기원관에는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평화협정문을 걸어놓고 우애와 공존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This is a replica of the Kadesh Treaty, which is the oldest known peace treaty in the world. It was signed in 1269 BC between the king of the Hittites and the pharaoh of Egypt. The treaty pledges eternal friendship, lasting peace, coexistence, and mutual help between the countries. 앞서 보신 영상은 고대국가 히타이트에서 철 사용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강대국이 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와도 전쟁을 일으켜서 물론 이기진 못했지만 인류 최초의 평화 조약문을 만들어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가 있었고요. 고대에는 이렇게 철이 은에 비해서 수십 배 그리고 금에 비해서는 6배 정도 높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귀금속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 이 영상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 생각하면서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문화의 시작. 인류가 처음으로 철을 알게 된 것은 외계로부터 떨어진 운철 또는 산불로 인해서 환원되어 생긴 덩어리의 해면철이었을 것이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철이나 해면철이었을 것이다. 운철은 치밀한 조직을 갖고 있어서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운철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운석입니다. 운석. 외계로부터 운석이 떨어져서 그 운석 속에 있던 철 성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해면철은 구멍이 뚫려 있고 치밀하지 못해서 다시 가공해야 사용할 수가 있었다. 해면철은 완벽한 용융 온도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용융 상태에서 굳어지면서 생겨진 철이다 보니까 이물질이 섞여 있는 그런 불안정한 철입니다. 그래서 해면 조직을 갖고 있는데요. 그 해면 조직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스펀지처럼 생긴 그러한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많고 여러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공해야 됐다. 여기서 말하는 가공은 주로 단조가 됩니다. 단조 가공을 통해서 해면체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 주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및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에서 발견된 제품은 모두 운철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다. 이집트 왕국에서는 운철로 만든 구슬이 출토되었고 이집트 제11대 왕조에서는 은이 상감된 부적이 출토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슬과 부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슬은 지금으로 보면은 호화품입니다. 호화품. 실생활에 썼다기보다는 귀금속, 보석, 그리고 사치품으로 썼다는 그런 얘기고요. 부적은 그때 당시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은이 상감된, 은이 새겨진 운철로 만든 부적. 그때 당시 사회는 재정일치의 사회입니다. 재정일치.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융합된 통치권자가 신인 그런 사회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죠. 파라오는 자신이 신이면서 왕이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부적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중요한 물건이 바로 이 철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철은 그만큼 귀한 금속이었다, 귀금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빌론, 아시리아, 중국, 인도 등에서도 운철로 만든 물건이 출토되었 점으로 보아서 기원전 3500에서 4000년경부터 사용해 왔을 것으로 추측한다. 인류가 운철이든 해면철이든 철에 대해서 인식하고 유용성을 발견해서 철을 제조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대 국가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원전 1700년경의 히타이트 병사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방금 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 영상에서도 확인했던 기원전 1700년경에 인류 최초로 철을 사용했던 히타이트 부족의 그 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기 문화의 시작, 이 내용을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문화의 시작. 운철. 운철은 외계로부터 떨어진 철, 치밀한 조직을 갖고 있었다. 즉 고대에 생산된 철 중에 품질이 좋은 것은 운철로 되었다. 해면철. 산불로 인하여 철광석이 환원되어 생긴 덩어리의 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의 철인데 이렇게 생겼죠. 이게 현무암처럼 보이는데 현무암이 아닙니다. 철입니다. 철. 구멍이 뽕뽕 뚫리고 안에 이런 하얀 맥석들이 존재하는 이런 철을 우리가 해면철이라고 하는데 치밀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가공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공은 주로 단조 가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조를 통해서 큰 외력으로 때려줘서 구멍을 메꾸고 맥석을 튕겨내는 그러한 이제 가공을 한 게 바로 이제 해면철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집트 왕국 기원전 35세기에서는 운철로 만든 철제 구슬이 발견돼요. 구슬. 그리고 11왕조에서는 기원전 20세기죠. 제정일치 사회에서 부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기원전 3500에서 4000년경부터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구슬이나 부적, 즉 귀금속으로 철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0년경 히타이트족은 이렇게 군사적으로 드디어 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처럼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히타이트가 어떠한 제철법을 갖고 있었고 그 제철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음 학습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 내용 제철법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철광석을 목탄과 섞어서 500~600도 정도의 가열 환원을 하고 500~600도 정도 이상 가열하면 환원이 시작됩니다. 즉 원시적인 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1000도 이상이면 탄수함량이 적은 해면 상태의 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원시적인 철을 만들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인류가 철을 제조해서 사용한 것은 아까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히타이트 제국에서 기원전 15세기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운철을 사용해서 고급품이나 사치품에 썼던 거예요. 왜냐? 운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발견하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의 가격도 높았고 고급 사치품으로만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물질이 바로 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제철법을 익힘으로써 드디어 철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시작이 이제 히타이트 제국인 거죠. 히타이트 제국은 이제 기원전 15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철을 생산했고 이제 전쟁을 거쳐서 강대국으로 됐다가 이집트와 이제 비기게 되죠.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 뒤에는 메소포타 지역 및 이집트에게 본격적으로 전파해서 13세기경에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철을 만드는 제조 기술은 이제 토갱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토갱로는 돌과 점토로 축조한 그런 원시적인 용광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탄과 철광석을 넣고 자연 통풍이나 바람을 불어서 철강을 환원하여 광용융 상태의 해면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얻은 철은 아까 해면철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그리고 맥석이 있기 때문에 가공을 통해서 다시 썼습니다. 이 해면철을 다시 가열해서 단조해서 뭐 이런 공정을 거쳐서 드디어 보급품이나 사치품이 아닌 단검, 화살, 창, 도끼, 낫 등의 드디어 도구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도구. 이렇게 해서 얻은 철은 이제 연철이면서 광석에서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철을 만들었다 해서 이 방법을
직접 제강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제강법.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토객로의 발달 상황이 나와 있죠. 처음에는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흙을 좀 쌓고 목탄을 넣어서 이렇게 원시적인 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열 효율이 떨어진다, 좀 더 뜨거운 롤을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카바, 덮개를 씌우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람도 좀 더 대량으로 넣자 해서 점토벽돌로 이제 축조를 해서 바람구멍도 따로 내게 되고, 나중에는 철을 이렇게 용용해서 끓이다 보니까 위에 불순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걷어내자 하는 작업대랑 출제구, 불순물이 빠지는 출제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토객로의 형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선생님이 요약 칠판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15세기 히타이트 제국은 실제로 철을 제조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집트에 전파해서 그 지역에서 13세기경 대대적으로 철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초기에 철을 제조하는 토객로가 축조가 되고요. 돌과 점토, 목탄과 철광석을 넣고 자연송풍이나 풀무송풍을 통해서 광석을 환원시킨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달된 로가 토객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객로를 통해서 나온 철은 바로 해면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개가열, 단조를 통해서 맥석과 불순물을 분리하고, 이러한 토객로를 통해서 드디어 도구, 단검, 창, 화살, 도끼, 낫 같은 도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토객로 제작 방법은 중간에 선철을 만들지 않고 연철을 만든 직접 제강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세기경 독일에서는 로의 높이가 높은 견형로가 발달하였다. 견형로. 여기서 견형은 고치예요, 고치. 고치가 뭐냐? 누에고치죠. 견사 제품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견사. 누에고치로 만든 실로 만든 그런 제품을 견사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누에고치 같이 생겼다 해서 견형로입니다. 네, 알처럼 생긴 그런 로였죠. 그리고 이런 견형로가 발달했는데, 이 견형로는 어느 정도 밀폐 구조로 돼 있어서 열 효율을 높일 수 있었고, 송풍의 수력을 이용해서 송풍량을 증가했습니다. 드디어 부채나 풀무가 같은 사람 손 인력으로 송풍하는 것이 아니라 수력을 통해서 계속적인 송풍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송풍력이 증가되었고, 로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드디어 용용된 철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용용 상태의 선철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 견형로가 오늘날 대형 고로의 시초가 된 거죠.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목탄 대신 석탄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발열이 높은 그런 연료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석탄을 사용하면서 고열원을 얻게 돼서 생산성이 증대되긴 했는데, 단점이 석탄에 황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황은 철강의 5대 원소 중에서 안 좋은 원소예요. 취성을 일으키는 그런 원소인데, 이러한 석탄의 황 때문에 좋은 제품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다비가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이제 18세기 초 영국의 다비는 드디어 코크스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코크스라는 걸 만들어서 철의 대량 생산의 기초를 이루게 되죠. 이 코크스는 쉽게 말해서 석탄을 구운 겁니다. 석탄을 구워서 나쁜 성분을 빼고 더 고발열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이제 코크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독일에서 노의 높이가 높은 드디어 견형로, 지금 현대의 고로의 시초인 견형로가 발달했고요. 견형로 선생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누에고치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긴 타원형의 로가 바로 견형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밀폐형 구조를 갖고 있었고, 수력 송풍을 통해서 용용 온도에 드디어 도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송풍? 수력 송풍을 통해서. 그래서 용용 상태의 선철을 드디어 제조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선철입니다. 선철. 해면철이 아니라 드디어 선철을 제조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날과 같은 대형 고로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목탄에서 석탄이 됐으나 황이 많아서 품질이 저하됐다. 하지만 이것을 영국의 다비가 18세기 초에 코크스를 만들어서 제철을 성공해서 황의 성분이 적은 품질 좋은 철을 만들어서 세량 생산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죠. 다음 학습 내용으로 산업혁명기의 제철 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중엽에는 와트, 드디어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산업혁명에서 이분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혁명의 킹왕짱 와트가 드디어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수력송풍 대신에 동력송풍을 사용하게 됩니다. 드디어 송풍에 있어서 기계의 힘을 더 빌리게 된 거죠.
고로의 높이는 더 높아지고 로안의 온도는 상승해서 철강 생산량이 극대화를 하게 됩니다. 1828년 닐스는 공기를 예열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송풍 방법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폴에는 고로 폐가스를 연료로 한 번 더 송풍을 한 거죠. 폐가스 버리다 보니까 아직 뜨겁네. 이러한 폐가스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지? 한 번 더 써보자 해서 재순환시켜서 송풍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 겁니다. 1857년 쿠퍼는 벽돌을 쌓아 올리고 추결로를 만들어서 가열 송풍하는 방법을 특허 출원합니다. 뜨거운 공기를 모아 보내는 추결식의 열풍로 방식의 송풍이 이루어지죠. 그 전까지는 그냥 데펴가지고 보내는 건데 이 데핀 것을 모아서 추결해서 보내는 쿠퍼식 열풍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쿠퍼식 열풍로는 현대에도 쓰이는 그런 방법인데요. 외연식과 내연식에 있는데 이 쿠퍼식은 내연식 열풍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뒤 코트가 반사로에서 선철을 넣고 산화 정렬하면서 드디어 이제 교반에서 대량의 연철을 얻는 교련법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쇳물을 저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끓이다가 아래에 남는 것은 이제 철로 빼고 위에 뜨는 슬러지는 실제로 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드디어 코트가 이제 교반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 섞어 보니까 요 중에서도 교반에 의해서 더 나쁜 맥석, 불순물은 위로 뜨게 하고 또 쓸 수 있는 철은 아래로 가라앉게 해서 선철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1856년 베세머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베세머는 물론 위에 있는 분들 다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세머란 분의 이제 업적이 철강 분야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공기를 취입하고 단시간에 강을 얻는 베세머 제강법을 개발했다. 용융된 선철에 공기를 취입했더니 더 활발한 반응이 일어나고 따로 연료 없이 취입한 공기에 의해서 발열이 나고 연료 없이 반응이 나는 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 시대를 열리게 된 게 바로 이 베세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베세머는 참고로 영국의 셰필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근대 산업 발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요. 철강 계열에서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베세머상도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토머스는 인이 다량 함유된 광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마스 제강법을 만들게 되는데 인도 철강의 5대 원소 중에 굉장히 유해한 원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인을 제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인을 제어할 수 있는 토마스 제강법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지멘스 형제와 프랑스 마르팅 형제가 추결실 반사로법인 평로 제강법을 개발했는데 여기서 평로는 기름을 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고대에는 목탄을 떼다가 석탄을 떼고 그리고 다비가 호스를 연료로 해서 철강을 제조를 했는데 이제 지멘스와 프랑스의 마르팅 형제는 추결식 반사로법인 평로 제강법을 해서 연료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존의 목탄이나 석탄, 코크스를 쓰던 것에서 벗어나 연료를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생산성과 강의 재질이 향상되었다. 평로법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적인 제강법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일 쇼크 이후에는 쓰이지 않는 그런 제강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기름값이 쌀 때는 평로 설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천제철을 비롯해서 제강에서 오일 쇼크 이전에는 평로 제강법으로 조업을 했었는데 기름에 의한 연료 에너지 소비 비용이 많이 들면서 이제는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로 제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기로를 제강이 이용한 것은 1800년 데이비가 발견한 탄소 아크의 원리를 1878년 지멘스 전기의 제강에 적용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공업적인 전기 제강은 1899년 에루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1899년 이 에루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큰 전기로가 바로 에루식 전기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 방전의 원리를 이용했고요. 여러분들 실습을 하다 보면 용접 실습을 하게 되죠. 용접 실습을 할 때 양극과 음극에서 아크 방전을 일으키고 그때 생기는 아크에 의해서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을 하게 되는데 용접은 좀 미시적으로 한 그러한 아크 제어 기술이라고 하면 거시적으로 크게 한 게 바로 이
전기로 제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 방전의 원리로 맨 처음 제강에 적용한 것은 시멘스, 하지만 이걸 완성한 건 에루.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크 전기로를 대부분 에루식 전기로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같은 해 스웨덴의 키엘린이 유도 전기로를 공업화에 성공해서 이 두 가지의 전기로 제강법이 도가님이 평로 제강법을 대신해서 고급 탄소가 합금강의 주요 생산법이 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제강법에 탁월한 기계적 성진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설비적인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기로 제강은 그 원료가 고철과 같은 고품위 원료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급 탄소강과 합금강의 주요 생산법에 해당이 되고요. 이와 같은 전기로 제강법은 고급강의 생산에는 적합하나 대량 생산에는 조금 적합하지 못합니다.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못해서 요즘은 고전력, 초고전력 조업으로 일반 구조용 강의 대량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약한 전기로 오랜 시간 녹이는 것보다 강한 전기로 순간적으로 녹여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항상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전기 단가가 높거나 여름철과 같이 전기 소비량이 많을 때는 전기 단가가 올라서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장에서는 값싼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에너지값, 그 중에서도 전기료가 낮을 때 굉장히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9년 오스트리아의 린츠 공장에서는 이토네도를 최초로 순산소 상치 전로법이 개발이 됩니다. 즉 LD법이라고 하죠. 이 LD법이 개발이 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송풍이 공기에 의한 송풍이었습니다. 이제 공기를 송풍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송풍 방식이 그냥 자연 송풍이나 풀물을 하다가 이제 수력을 이용하게 됐죠. 수차를 이용하다가 그 뒤에 이제 증기를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송풍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추결도 했죠. 그래서 뭐 예열을 하거나 추결하거나 이렇게 발달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이때까지는 계속 공기를 송풍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기 중에 어떤 성분이 이러한 정년 작용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일까 하고 고민한 결과 산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좋은 산소만을 투입해보자 해서 순산소 산치 전로법을 맨 처음 하게 된 것입니다. 산소 공장을 만들고 순수한 산소를 투입시켰더니 엄청나게 생산성과 품질이 상승되더라. LD 전로법을 개발하게 됐고요. 여기서 LD는 린츠와 도나이츠의 각각 개발자의 앞자를 딸 LD법이라고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래의 전로법이나 평로법을 대신해서 현재는 이 고로 LD법과 전기로 제강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로 LD법이 더욱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선생님이 칠판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철강공업의 발달, 산업혁명기의 제철기술 칠판을 통해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세기 중에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함으로써 산업혁명 시대에 폭문을 열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인력이나 수력에 의해서 송풍하던 것을 드디어 증기기관에 의해서 송풍을 하게 됩니다. 이 증기기관에 의한 송풍으로 고로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었고요. 이러한 극대화로 인해서 고로 높이는 높아지고 로한 온도도 높아져서 완전한 용융 온도에 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생산량의 증가를 일으킬 수가 있었고요. 그 뒤에 닐스는 공기를 예열해서 송풍을 함으로써 또 한 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홀에는 고로의 폐가스를 버리려고 보니까 아직도 열기가 뜨거워 있고 이거 열을 한 번 더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폐가스를 연료로 이용해서 한 번 더 송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열 증기기관에 사용해서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1857년 쿠퍼는 벽돌을 쌓아 추결로를 만들고 가열 송풍 방법을 해서 특허를 추월했죠. 이것이 현대의 내연식 쿠퍼식 열풍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전까지는 열을 모으지 않고 그냥 발생한 열을 공기에 실어서 송풍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열을 모아서 추결을 해서 송풍을 함으로써 발열량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코트는 또 이제 교련을 시작합니다. 교련이라고 하면은 훈련, 섞어준 거죠. 섞어줌으로 인해서 반사로에 선재를 놓고 산화정연하면서 교반을 통해서 더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고품질
고품질의 철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산업혁명기의 제강기술, 제강 방법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로 제강법입니다. 1856년 베세머는 드디어 전로 제강법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용선에 연료 없이, 별다른 연료 없이 공기를 투입해서 나타나는 발열 반응으로 단시간 강을 없는 베세머 제강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 시대를 개막했고요. 토머스는 분위기 제어를 한 토머스 제강법입니다. 그래서 인이 제거되기 유리한 염기성 분위기를 형성해서 인이 다량 함유된 광석의 분위기 제어를 통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제강법을 했었는데, 이를 없애기엔 탁월했으나 다른 성분에서는 한계점을 가진 것이 이 토머스 제강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평로 제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로 제강법은 1865년 지메스 형제와 프랑스의 마르탱 형제에 의해서 평로 제강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드디어 목탄, 석탄, 코크스에서 벗어나 석유로까지 연료를 확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이 지메스 형제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유명하죠. 유럽의 삼성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지멘스사의 창립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멘스사가 한때 잘 나갈 때는 유럽 프리메가 리그죠. 프리메가 리그 그 레알 마드리드의 스폰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지멘스 유니폼을 입는 유럽의 우량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지멘스 형제가 철강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산업혁명의 제철 기술 전기로 제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로 제강은 1800년 데이비가 탄소 아크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탄소 아크, 탄소 전극봉에 의해서 아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아크는 굉장히 고온의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이것을 또 우리 지멘스가 전기 제강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상용화에는 조금 실패를 합니다. 그냥 제강에 적용을 해봤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시킨 게 이제 프랑스의 에로입니다. 그래서 공업적인 전기 제강이 완성되었고요. 이러한 전기 제강로를 에로식 전기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스위스의 키엘리는 유도 전기에 의해서 공업화를 성공했고요. 전기로 제강에서는 아크식과 유도식이 양대 공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중에는 결국은 에로식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얕은 전기로 오래 하는 것보다 센 전기로 단시간에 대련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전력, 초고전력의 조업을 해서 일반 구조용강의 대량 생산에 기여를 했습니다. HP 조업이나 UHP 조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이것도 옛말입니다. 이제 전력비가 싸고 전기가 경제적일 때 굉장히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제강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산소 산치 전로법을 오스트리아 린츠 공장에서 린츠와 도나위츠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D 전로법을 개발해서 고품질의 강을 값싸게 대량 생산했죠. 이 LD 전로법은 그전까지 공기 송풍하던 거에서 순산소 송풍을 함으로써 좀 더 고열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전로법과 평로법으로 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고로법, LD법과 전기로 제강법이 주종을 이루게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고로 LD법이 더 주류의 제강법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탐구활동, 인류와 철을 발견하게 된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고요. 현재까지 제철 기술 발달 과정을 선생님 썸머리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철강 공업의 발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선제강 2차 시 세계 철강 공업 발달에 대해서 가람쌤과 함께 재학습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나라 철강 공업의 발달 수업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